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경영학 최종적인 마무리 특강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그런 의미의 수업이기도 하고, 또 기본 강의를 지금까지 전혀 듣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좀 시험 성적을 극대화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건데, 시간이 좀 짧죠.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은 일단 이 강의의 목적은 아니고, 전 범위를 최대한 이제 꼼꼼하게 훑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요거는 반드시 건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걸 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 경영학 최종 정리라는 책의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책과 전혀 다른 편집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난한 합격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드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 첫 번째 그 가치 사슬이라는 부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일단 뭘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그 본원 활동이라고 하는 거랑 이 지원 활동이라는 것의 뭐 내용적 의미를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낼 줄 알면 되는데, 구별의 기준이 대부분은 심플한 게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생산 여기에 들어가는 측면 있죠. 그리고 마케팅, 그러니까 생산과 마케팅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이제 본원 활동, 이걸 영어로 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 운영 활동 또는 뭐 주요 활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활동의 핵심은 이제 생산과 마케팅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럼 판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활동들은 이제 주요 활동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푸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객관식 문제 풀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 구매, 조달 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시험 문제에서 구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조달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물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뭔가를 사와 가지고 갖다 준다는 의미인데 어떤 건 이걸 지원 활동으로 분류하고 어떤 건 운영 활동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바로 그 메인이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오는 활동들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냉면을 파는 냉면 가게 주인인데, 그럼 냉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육수도 필요하고 면을 뽑아야 되니까 뭐 메밀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제가 사오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투입, 인풋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운영 활동인데, 냉면 가게에서 뭐 의자를 제가 구입을 한다거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제가 대량 구입한다는 건 이제 보조 자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부자재. 그래서 뭐 시험 그 답안 선지에 뭐 부자재 또는 뭐 소모품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원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출 그 문제 스타일상 확실한 이제 구별 방법은 보통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소모품이라는 게 나오면은 보통 보조 활동이다. 그게 아닌 경우는 보통 운영 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지원 활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활동은 아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시험 문제를 구별할 때 보조 활동에 해당되는 걸 인사관리 이렇게 이제 부른다 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뭐 기타 회계나 재무, 뭐 연구,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원 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은 뭐 기업의 형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종종 객관식 문제에서 요 이름이 좀 헷갈리죠. 한명, 뭐 합자 이런 거 좀 헷갈리고, 유한도 있고 유한 책임 회사도 있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원래는 상법상에 이제 분류하고 있는 그 기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한명, 합자, 유한, 주식 이렇게 4개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그 유한 책임이라는 그 회사가 추가가 됐죠. 뭐 일단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무한으로만
구성된 회사, 그건 이제 한 명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의 의미는 뭐 사실 우리가 뭐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 출자, 내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내는데 그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면 유한 책임이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지는 걸 이제 무한 책임이라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두신다면,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로만 구성되는 건 한 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는, 이 자라는 건 유한과 무한이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도 지고 무한 책임도 지는 사원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건 합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명과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적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좀 큰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물적 회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유한과 주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죠. 둘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한 회사도, 이건 이름이 유한이니까 당연히 유한 책임이고, 그죠? 주식 회사도 유한 책임인데, 주식 회사가 왜 유한 책임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회사 주식을 100주를 샀어요. 그 회사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럼 저는 제가 구입한 100주만큼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산 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유한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구별은 뭐냐? 복잡하게 구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좀 인원수가 작은 회사, 제가 이게 소기업, 이게 좀 큰 기업이라고 했는데, 큰 기업 중에서도 좀 작은 기업은 유한 회사고, 주식회사는 매우 정말 일반적인 큰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상법에는 그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 인원 규정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인원적으로 수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그 유한 책임은 도대체 뭐냐? 기본서를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성격이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쪽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회사,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큰 회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걸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특징을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자본의 증권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건 그 주식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유한 책임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식 양도가 자유롭다. 뭐 주식 거래에 제한이 크게 없죠, 그죠? 그다음에 주주총회라는 건 뭐냐면, 주총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걸 기억해 두시면 되면, 이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주주총회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주주가 직접 경영할 수도 있고 주주가 직접 경영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주주일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을 따로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집중, 책에는 간단하게 이제 뜻만 나열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넣어놨어요. 일단 기업 집중이라는 건 이거 뭐냐면은, 이제 기업 집중이라는 건 회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뭉치는 거죠. 여러 회사들끼리 서로 이제 뭉친다는 얘기인데, 그 뭉치는 게 명시적으로 아예 대놓고 합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합병하는 걸 이제 우린 트러스트라고 부르고, 명시적으로 합병하지 않고, 왜 그 학원들끼리 수강료 비슷하게 맞추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경영의 어떤 효과성을 돕기 위해서 서로 이제 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이런 걸 이제 카르텔, 담합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형적으로 형태를 합치느냐 아니면 그냥 겉으로 이제 좀 협정만 맺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은 보통 뭐 신사협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말로 어떤 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어려워요, 말들이. 콘체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콘체른은 좀 읽어볼게요.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업 간 주식 소유 및 자금 대여 등의 방식을 통한 동맹체다. 그러니까 기업 간 주식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로 얽히는 관계가 되는 건데, 얽히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그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출자하기도 하고 또 같은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데 이제 실제로 경영 방식은 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콘체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체른은 사실상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지주회사랑 약간 관련은 있어요. 지주회사랑 콘체른을 약간만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A 회사가 있고 이제 B 회사가 있는데, 이제 A 회사가 B 회사의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자동차 만든 회사고요. 얘는 은행이에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렇게는 잘 안 되지만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이렇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럼 두 개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콘체른인데 지주회사는 어떤 거냐면은 A라는 회사가 B, C, D, E라는 이 여러 회사들의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그리고 다 보유하고 있어서 A 회사가 나머지 회사들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역할을 보유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때 A를 지주 회사다라고 부르고 이제 콘체른이라는 건 이 둘 간의 관계 이걸 이제 일종의 동맹이다 해서 콘체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콤비나트라는 단어를 저는 중학교 사회 시간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공업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물리적으로 결합돼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업단지만 우리가 콤비나트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하나의 그 단지가 되는 거고요. 뭐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지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모여 있으면 콤비나트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합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결합되는 거고요. 콩그로머레이트라는 건 뭐 제가 여기 재벌과 같은 대기업 조직이라고 써놨는데 서로 관련이 없는 업종들끼리 뭔가 하나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상당수는 지분 관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회장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회사를 나눠주게 되면은 실제로 주식 소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의 회사처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위기에 빠져서 돈이 없다. 그럼 법적으로 얘들은 원래 다른 회사고 뭐 지분 간에 얽혀 있는 관계도 없지만 회장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콩그로머레이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분야들끼리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기업의 형태로 뭉쳐 있으면 콩그로머레이시라고 부르고요. 지주회사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집중 형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1장의 그 마지막에선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경영자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은 건 요 이제 그 계층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 카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 카츠라는 사람이 경영자 뭐 또는 일반 관리자가 계층에 따라 필요로 하는 능력치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급 관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의 뭐 팀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들은 해당 분야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전문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술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윗분들 말도 잘 들어줘야 되고 아랫사람들 좀 기도 살려줘야 되니까 인간관계 능력 되어 있지만 이건 뭐 휴먼 스킬,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고 경영층 가장 높으신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의 동의어가 여기 적어놨지만 개념통합기술 또는 개념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또 하고 개념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판단능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카츠가 요 세 가지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정말 뭐 기출문제 풀다 보면 뭐 몇십 문제 중에 하나 정도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막 권력을 추구하고 뭐 하는 정치적인 스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 그림상으로는 안 나타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 세 가지로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슌페터라는 사람이 말한 기업가 정신이란 단어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창업가 정신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사람들은 창업 정신이 부족하다, 뭐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위험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위험을 지고 뭔가 혁신을 추구하고 없던 기업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는 속성들을 우린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역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관료제랑 과학적 관리론 두 개를 먼저 좀 소개를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전부 다 좀 고전적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장 이제 오래된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의 이론이긴 한데요. 관료제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독일 계열 이론이고요.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약간 사람을 합리적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존재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돈에 좀 이해타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 그러한 속성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약간 좀 거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좀 설명하는 이론이고, 이 과학적 관리론은 조금 미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에서는 전통적인 여기 그 특징이라는 부분이랑 한계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징 파트는 좀 쉬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관료제의 특징인 뭐 권한이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분업을 많이 해둔다. 규정, 규칙, 절차 이런 거 중시한다. 이런 건 뭐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기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인재라고 되는데 기술적 요건이 이제 우리 요새 말로 스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스펙을 중시한다는 게 약간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적 요건이라는 말이 스펙이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능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료제에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이게 연공주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짬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나라 스타일인 거고 원래 이제 베버가 만들었던 관료제는 능력대로 간다. 뭐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람과 지위의 분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가 세습이 되지 않는다. 관료의 지위는 세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니까 그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획득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것이죠. 한계점은 저항. 여기서 저항이라는 얘기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좀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관료제에서는 이 수단을 목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서류, 서식 만드는 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가끔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을 정말 되게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안심시켜서 좋은 문서로 안심시켜 드리는 게 중요한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중요도가 뒤바뀌는 현상을 이제 목적 전도라고 부르고 무사한 일주의, 그러니까 서류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분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 분야만 잘 알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도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인데 이 과학적 관리론은 뭐 테일러 이론인 거길 다 아실 거고요. 역시 경제적 인간관, 그다음 직무 전문화, 그리고 노동의 분업 이런 걸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유일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일 최선이라는 말이 최고의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이걸 이제 보편론이라고 부르죠. 보편론이다. 보편의 반대는 특수 또는 상황 뭐 이런 건데 보편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 원칙, 표준 작업량, 그다음 임금 지급 률, 작업 지도표. 작업 지도표는 이제 업무 분장을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줬다. 이 차별 성과급은 나중에 우리가 그 임금 관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금을 특정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성과라고 쳤을 때 성과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의 임금 지급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것과 일정 수준 이상일 때의 임금 지급 그래프가 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임금 저임금비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고임금 저임금비 이거 매우 중요한데 왜 매우 중요하냐면은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니까 일반적인 평소의 평균 근로자들보다 몇 배 이상 열심히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므로 회사 입장에선 굳이 많은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토탈 인건비 합계치는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게 고임금 주면 전체 인건비는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뭐 과학적으로 뭘 한다. 뭐 기능식 이게 이제 분업이란 얘기예요. 기능식 조직, 계획, 시간과 동작. 시간과 동작도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어떤 동작으로 일을 해야 효율성이 오를 것인가. 이걸 많이 연구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너무 보편론을 강조했다는 거, 인간의 심리를 무시했다는 거, 그다음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을 유발했다. 인간 소외라는 건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잃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을 인간 소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관리론과 포드주의 얘들도 이제 사실 과학적 관리론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가정은 동일하고 키워드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관리 활동이라고 해서 플랜, 오가나이징, 리딩, 코디네이팅, 컨트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계획, 오가나이징은 조직화, 리딩은 지휘, 코디네이션은 조정, 마지막 컨트롤은 통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5단계. 순서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차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드주의는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 그거 만든 그 창업주 헨리 포드가 주장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지금 공장들은 대부분 벨트상에서 제품이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이동 조립, 제품이 이제 이동하면서 조립이 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포드 시스템이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 경영을 대중에 대한 봉사라고 본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봉사란 게 뭐냐면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그게 봉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S라는 게 나오죠. 여기 3S라는 게 나오는데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3S라고 원칙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3S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3S가 표준화, 스탠다드이제이션의 S고요. 단순화는 심플하게 만든다는 뜻의 S고 전문화는 스페셜, 그러니까 분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간관계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인간관계론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방금까지 봤던 우리 요 포드주의까지가 경제적인 인간관이고 이 인간관계론부터는 사회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심리 그렇게 돼 있고요. 호손 실험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메이오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실험을 한 것이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문화와 분업은 문제가 많다. 그죠? 분업을 했더니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작업 조건, 아까 테일러가 말했던 그 작업의 조건, 표준 작업량, 표준 임률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 메이어의 주장이에요. 비공식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에서 나오는 건데 공식 조직도 중요하지만 종업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친구, 동료 관계 이게 비공식인데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계점은 조직 없는 인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신경 쓰다 보니까 회사 입장을 좀 무시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게 약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얘네들도 돈 벌려고 했다.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체계론 이 이름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메이오랑 같이 호손 실험을 했던 사람이 이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레슬리스 버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행동과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동과학 이론은 인간의 행동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과학적 관리인가? 그게 아니고 실험 또는 설문조사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좀 보자. 그래서 지금 종합과학 학제적이란 말이 꼭 이제 외우셔야 되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여러 학문 분야를 서로 넘나든다는 의미가 있고 종합과학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이론들을 싸그리 모아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맥그리거의 XY형 인간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면 X, 사람을 좋게 보면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성악설은 X고요. 성선설 해당되는 게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좀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입니다.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뜻에도 적혀 있지만 전체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체계. 쉽게 말하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걸 우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특징은 폐쇄적인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은 개방 시스템이고 그 개방 시스템은 뭐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금방 질식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 써서 조직을 관리한다는 건 다 개방 시스템이고 그 개방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투입, 책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과정, 암기를 해서 산출, 시험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 시스템 특징이 뭐냐? 첫째, 분화가 되어 있다. 이게 뭐가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여러 요소들이 분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눈으로는 이거 강의를 보시고 귀로는 제 말을 듣고 손으로는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귀, 손이 각각 별도로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잘 어우러져서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인동과성이라는 말은 원인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투입이 좀 바뀌더라도 투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나한테 주입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강사가 기분이 좋아서 설명을 잘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강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명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잘 알아듣는 수험생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 회사는 재료가 좀 이상하게 투입되더라도 장인의 손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좋은 제품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이인동과성이고요. 엔트로피가 부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엔트로피는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엔트로피는 적은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요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엔트로피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적어줘야 좋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상황이론. 이건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성의 방법이 달라진다. 한마디로 뭐 그때그때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최선의 원칙이 있느냐? 앞에 말했던 과학적 관리론이나 뭐 인간관계론, 뭐 관료제론, 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보편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론 같은 경우는 그런 최선의 원칙이란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기타 경영학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 이론들 또는 용어들을 묶어놨는데 이건 뭐 이론이라기보단 단어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조조정. 관련 단어를 싸그리 다 모아봤습니다. 일단 마이클 해머.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해머. 그 다음 BPR이라는 건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BPR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벤치마킹. 아웃소싱은 들어봤죠, 그죠? 외주 준다는 거고, 벤치마킹 남 따라한다는 거고, 다운사이징은 조직 규모를 줄인다는 건데, 다운사이징이 왜 이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느냐? 일단 구조조정은 구조를 바꾸는 건데, 회사의 구조를 바꾸다 보면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고, 부서를 덜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작아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운사이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중심 경쟁을 영어로 이제 TBC, Time Based Competition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뭐 피드백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회사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요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피드백이 빨리 와야 좋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시간 중심 경쟁, 기업들은 점차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시간 중심 경쟁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나중에 저녁 시간에 배울 그 품질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짧게 줄여들어야 되다 보니까 품질이 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의사결정 원칙, 이 공리주의, 권리, 공정성 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윤리적인 게 도대체 뭐냐? 공리주의자들은 그거 이득이 되면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된다면 이건 좋은 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권리 중심은 뭐 인권, 뭐 이런 것처럼 반드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공정성이라는 거는요, 투입한 만큼 산출을 받으면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좋은 임금이냐, 열심히 한 만큼 월급 받는 게 좋은 급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정성의 원리입니다. 자, CSR, CSV 두 가지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CSR이라고 하는 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 뭐 사회나 대중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그죠? 반면에 CSV는 이게 Create Shared Value의 약자거든요. Create 창조한다, Share 공유하는 Value 가치를.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좋은 일을 하는 걸 넘어서서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기업도 수익을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대상도 이득을 보고 그 좋은 일을 하는 기업도 돈을 벌고 그게 이제 공유가치의 창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사람 이름은 포터와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그 캐롤이라는 학자가 사회적 책임은 4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기업의 책임은 돈을 버는 거죠. 당연히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경제적 책임. 두 번째는 정부가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법적 책임.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법 이외의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 된다. 마지막은 자선. 이건 스스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충족한 다음 요렇게 순서대로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 경영은 경제적으로도 돈을 벌지만 환경이나 사회 이슈도 고민하는 그러한 경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섹터라는 거는 1섹터가 공기업, 퍼블릭 섹터, 2섹터가 사기업, 프라이빗 섹터라고 한다면 공과 사를 넘어서는 제3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는 제3섹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인데 재미는 있는데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도는요. 태도에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태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의 태도가 있고 이건 생각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맛있네, 향이 좋네, 이게 뭐 어디 원두네, 이걸 따져서 이 커피 좋네 라고 판단하는 건 인지적 태도, 그죠? 정서적 태도는 그냥 감정적인 태도예요. TV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고 그냥 감동을 받거나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이 작가, 이 배우, 이 드라마 좋네 이렇게 느끼는 건 보통 감정에 의한 태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위 의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강의실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파리 날아다니고 저 자식을 저 때려잡아야 되는데 라고 제가 지금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행동의 의도를 형성하는 순간 저는 저 파리에 대한 무슨 태도? 부정적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호불호의 관념인 것인데 그 호불호라는 게 생각, 인지를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 감정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과 감정과 액션이라는 게 사실 엄밀히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이제 혼재되어서 존재한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제 회사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니까 이제 직무만족이라는 걸 중시하게 되는데 이 직무만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하는 사람은 성과가 나요. 그렇죠? 보통 성과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시민행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직시민행동은 남을 돕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돕는 행동.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helping, 돕는, helping behavio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남을 돕는 거고요. 고객 만족.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직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은 고객한테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직원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 고객한테도 잘해줄 거예요. 그럼 이직은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만족하면 이직은 덜 하겠고, 일탈 행동은 보통 하지 마라, 회사가 하지 마라, 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탈이라고 부르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일탈을 덜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태도를 보고 있는데 태도의 두 번째, 이 만족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태도인데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건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 나를 동일시한다? 아마 그 직장인분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직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왜 그 출신 학교에 대한 동일시 이런 거 있죠. 우리 학교를 누가 욕을 해요. 나를 욕한 거 아닌데 누가 우리 학교를 욕을 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학교에 대한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 몰입이 있는 거고 누가 내 나온 학교를 욕을 해도 아무 감정이 안 들면 나는 내 학교랑 전혀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조직 몰입이 안 되는 건데 그 조직 몰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조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속적 몰입은 회사가 나한테 딱히 해주는 게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해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지속적인 몰입이라고 부르고
규범적인 몰입은 그냥 도덕적인 충성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좀 강해요.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배신이라는 걸 되게 좀 싫어하고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이 좀 힘이 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범 몰입이 좀 강하거든요. 충성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런 몰입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부조화는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패스팅거란 사람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사람이 부조화를 느끼면 불편하다. 이 뭔 소리예요? 인지적인 부조화를 느끼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던 바와 실제 나의 행동이 다르면은 그게 이제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고객센터 전화했을 때 너무나 상담원이 굴욕적으로 나를 응대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다시는 태어나서 이 회사, 이 통신사 핸드폰은 안 쓴다. 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광고 모델,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가 그 통신사 홍보 모델인 걸 보고 뭐 전화기는 별거 아니지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거나 그럼 이건 이제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조화가 느껴졌는데 불편하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랑 감동적인 영화, 부모님에 대한 감동적 영화를 보고 눈물 하나 흘리면서 영화 마지막 멘트가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어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난 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걸 그냥 감내하는 사람은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이슈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 부조화를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하면은. 그게 안 불편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나 행동이 좀 다른데 내가 그 다른 부조화 상태를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면, 예를 들어 청소해야 되는데 라고 말만 하고 맨날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건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떨어지는 순간 불편함을 느껴서 바로 주워서 버려야 된다거나 그건 나한테 그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패스팅거 이론이다. 다음은 이제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결합이다. 이건 보기 잘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격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연구가 대표적인데 MBTI라는 성격 도구 분류 방법과 빅5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BTI가 옛날에는 많이 다뤄졌는데, 여기서 옛날이라는 건 막 한 80년대 뭐 이때, 그때는 이걸 중요하게 다뤘는데 최근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빅5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빅5는 사람의 성격이 5가지의 어떤 하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안정성. 그러니까 좀 사람이 업, 다운 이게 좀 심하지 않고 좀 평정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안정성을 다른 말로는 평정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평정한 특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는 반대로 이걸 이제 신경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신경증적이다. 그러니까 신경증적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뉴로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 좀 까칠하다는 얘기예요.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예민과 까칠이 결합되는 게 이제 신경증인 거고, 반대는 평정.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그냥 무던하게 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감정 안정입니다. 외향적이라는 건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개방성은 이제 경험 개방이에요. 경험을 내가 개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평생 담배를 핀 적이 없는데 만약 친구가 야 준다가 너 담배 한번 펴볼래? 했을 때 그래? 펴볼까? 이렇게 한번 펴보면 그건 전 개방적인 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야 준다가 너 한번 외박 한번 해볼래? 나 살면서 한 번도 외박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원래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가?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거는 개방적인 거예요. 개방적이란 건 그러니까 뭐가 개방되어 있는 거냐? 경험에 대한 개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어로는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을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별로 뭐 기분 나쁘지 않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 개방적인 거예요. 아닌 사람은 그렇다고 폐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개방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외향의 반대는 내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방의 반대는 원래는 폐쇄인데 우리말에는 폐쇄라는 말을 영어로는 잘 안 쓰고 그냥 개방성이 적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친화 또는 조화는 남들이 하자는 대로 잘 어울리려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방과는 좀 다른 게 개방은 반드시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한 개방이어야 되는데 친화라는 건 그냥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상대방과 불편함을 좀 덜 느끼는 그런 건 다 친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친화고요. 성실하다는 건 뭐 저희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빅5 성격 요인입니다.
기타 성격 요인 중에 많이 다뤄지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셀프 모니터링, 요 자기 관찰, 요거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늘 남들에 의해서 관찰이 되고 있다고 믿는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그 학교 가는 날을 좀 대학 다닐 때도 최소화하고 싶어서 좀 약간 집돌이 성향이 좀 강해서 일 없으면 집 밖을 잘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대학 다닐 때도 월, 화, 수, 목 주 4일만 수업을 넣고 목, 금, 토는 집에서 그냥 노는 걸, 그냥 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잘 안 다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때는 막 진짜 막 온몸을 가리고 막 뭐 집에서 잘 씻지도 않고 이러니까 막 모자 쓰고 막 자켓 쓰고 막 완전 막 선글라스 쓰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분씩 어디선가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코엑스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 코엑스 뒷좌석에서 누가 옆에서 봤더니 선생님 동영상으로 뵀는데 여기서 뵀는데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진다고. 근데 누가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누가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병?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보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알아보는데 왠지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관찰. 자기관찰이라는 건 꼭 그런 연예인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이걸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뭐 옷 입고 나갈 때도 그렇고, 혹시나 누구 아는 사람 마주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관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보통 잘해요. 왜냐하면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늘 염두에 두고면서 일을 하거든요. 타입 A와 타입 B. 타입 A는 약간 좀 꼼꼼하고 철저한 스타일입니다. 타입 B는 널널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은 타입 A고, 타입 B는 좀 널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제 위치, 그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내적, 외적으로 구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제 위치가 이제 내적인 경우랑 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내적 통제라는 것은, 통제가 뭐예요? 나를 쥐고 흔드는 건데, 그 쥐고 흔드는 그 어떤 힘이 나의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내적 통제고, 외적 통제는 나를 쥐고 흔드는 그 행위자가 나의 몸 밖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보는 건 외적 통제인데, 이게 약간 성향이거든요. 내적 통제 성향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대신 성공을 해도 그건 내가 잘한 거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외적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외부, 바깥에다가 그 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제각각 귀인인데요.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주제죠, 그죠? 귀인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귀인은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돌린다? 제가 원인을 돌린다고 표현하지만 그 본질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석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실이 덥다. 더우면 이게 왜 더우냐? 바깥 날씨가 더워서 더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제가 외적으로 귀인을 하는 거고, 내가 너무 강의를 열심히 해서 열이 나서 더욱게 느껴지는 건가? 이건 제가 저한테 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인이라는 거는 나한테 귀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부 요인에 귀인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 나한테 귀인을 하고 언제 외부 귀인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켈리가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이성이라는 건 이제 상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소 상황과는 다르게 이 상황에서만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 즉 외부 요인이 문제인 거고, 합의, 이건 사람이 나오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그럼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네, 그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니까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외부 귀인. 일관성은 시점이 문제예요.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건 내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적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한두 번 어쩌다 하면은 외부 귀인이지만, 내가 매일 지각을 하게 되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지각을 잘 했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약속할 때도 그렇고, 뭐 애인과 만날 때도 그렇고, 뭐 가족들과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약속이 늦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시계를 무조건 10분 빨리 당겨놓고 살게 됐거든요. 왜냐면 내가 문제니까. 내가 항상 예상을 하는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제가 조절을 해야 되죠. 내적 귀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각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 지각 오류는 이 원인을 돌리는 과정을 포함해서 뭔가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건 다 지각 오류입니다. 지각 오류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몇 가지 쭉 소개하는데, 먼저 이제 귀인 오류인데, 근본 귀인 오류는 포인트가 남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적 요인을 많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 풀다가 틀려요. 그 멍청한 자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방의 내적인 요인, 지적 능력,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기가 틀리면 보통 그런데 이 두 번째로 가거나 세 번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외적 귀인을 해요. 아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문제가 거지 같네, 진짜. 책도 정말 거지 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남이 틀리면은 멍청한 자식,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요. 이게 이제 내가 행위자냐, 아니면 내가 관찰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고, 이게 좀 더 심화가 되면은 보통 자기보호류,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나한테 해석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네. 내가 안 되면 남 탓을 해요. 교재가 구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오류를 다 묶어놨는데, 많이들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후광효과랑 고정관념 요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후광효과는 개인의 한 가지 속성입니다. 개인의 한 가지 속성 덕분에 나머지가 다 좋아 보이는 걸 여기는 후광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목소리도 좋아 보이네. 이건 이제 후광효과거든요. 그런데 고정관념은 그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속성이 그 사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명문대 출신이니까 뭐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후광념, 고정관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효과는 시점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간상 쭉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최근에 주어진 사건이 결정적으로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최근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 10개를 잘해도 마지막에 한 개 못하면 그 사람 그냥 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최근 효과고요. 이 최근 효과의 반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초기 효과라고 해서, 이건 이제 첫인상 효과 같은 거죠. 처음에 잘못을 했거나 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도 잘해야 되고 끝에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투사라는 거는 주관의 객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의 주관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것처럼 이제 투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제가 화장실에 엄청 가고 싶은데 지금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막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참고 있다가 땀이 막 부들부들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수강생을 보는데 그 수강생 분이 막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 가고 싶나 화장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투영, 투사죠. 내 생각을 남에게 쏘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걸 다른 말로는 그 주관의 객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몰입의 심화.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바꾸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티가 나버리니까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학습이론 보겠습니다. 학습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좀 구별하시면 좋은데, 원래 학습이라는 거는 행동주의 학습, 인지주의 학습, 사회인지주의 학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주류적인 이론은 제가 뭐 강조 처리했지만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전부 다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외부 자극이 어떤 특정한 반응으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극이 주어진다고 내가 반응을 보이지는 보통 잘 않아요. 뭐 제가 자극 반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애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내 눈에 보이는 저 남자와 여자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반복적인 부모의 주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 반응의 포인트는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얘를 계속 무수히 반복을 해야만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게 고전적인 조건화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꾸 시키면 는다, 학습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브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 학습 이론이었고, 최근의 학습 이론은 그래서 이 파블로프가 고전적 조건화 이야기했던 걸 조금 확장시켜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에 따르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했을 때 뭐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사람이 더 열심히 하거나
또는 덜 열심히 하거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고 이 보통 상이나 벌과 같은 것들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피드백을 줘야만 이게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조작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작동적이라고도 하죠. 작동적인 조건화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파블로프, 스키너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시고 특히 스키너 이론은 손다이크라는 사람의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손다이크 효과의 법칙은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주면 더 열심히 하고 벌을 주면 안 한다. 이게 효과의 법칙이거든요. 그 효과의 법칙을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하에 끼운 게 스키너의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론을 보시면은 이 강화의 구체적인 수단, 이 강화의 수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상과 벌을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긍정적인 거, 좋은 거죠. 이걸 줄 수도 있고 상 같은 거, 그다음 벌, 안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상과 벌은 다 주는 거고요. 안 주는 방식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뺏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뺏거나 안 좋은 걸 뺏거나. 그러면 좋은 걸 뺏는 건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근데 안 좋은 걸 뺏는 건 플러스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상이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고 얘랑 벌이 같은 효과를 가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강화 일정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연속 강화와 단속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속은 쭉 연결된다? 뭐 쉽게 말하면 연속은 좋은 일을 제가 하는 것과 상 간의 관계가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 강화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나 할 때 상 하나, 좋은 일 2개 하면 상 2개, 좋은 일을 100개 하면 상 100개, 이게 연속 강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 강화를 주려면은 회사가 상을 자꾸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걸 끊어서 주는 거죠. 그냥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까지 잘하면은 요만큼 상을 주고, 이만큼까지 잘하면 이만큼 상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끊어서 주는 걸 단속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끊어서 줄 거냐?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끊을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업적을 달성한 양을 고정시키고 그만한 양을 달성할 때 상을 줄 것이냐? 여기까지 고정이고 그럼 이 변동은 전부 다 시간을 변동시킬 것이냐, 양을 변동시킬 것이냐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강화 효과가 큰 그러한 방법은 변동을 시키는 동시에 양을 조절하게끔 하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예. 도서실에서 내 옆자리 녀석보다 내가 1시간은 더 공부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변동 간격입니다. 변동 비율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율, 즉 내가 하는 량이 변동하는데 그 변동 기준도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외부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언제까지 공부할지 난 모르니까 난 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를 들어 내 옆자리 친구가 10시에 집에 갈 수도 있고 9시에 집에 갈 수도 있고 언제 집에 갈지 모르니까 난 어쨌든 그 안에 내 진도를 끝내놓고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두는 거는 이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강화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부터는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일단 이 이론 분류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분류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두 가지로 구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책에서는 그냥 쭉 줄글로 적혀 있는 걸 제가 이제 나름 표의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것인데요. 내용 이론은 뭐가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론이고요. 과정 이론은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론이고 그에 포함된 이론이 쭉 명칭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러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슬로우 이론, 엘더퍼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허츠버그 요인 이론, 직무특성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 이론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직무특성 이론에 이제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학자에 따라서 이걸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과정 이론으로 분류하는 교수는 없고요. 그냥 아예 기타 제3의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우리가 요 위에 네 가지가 이제
내용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이론은 보통 요 위에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요 세 가지가 브룸, 아담스, 로크 요 세 사람의 이론이 과정 이론의 핵심이고, 인지평가 또는 뭐 동의어로 내재적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요 데스의 이론은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내용 이론으로 분류하는 교과서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별표 쳐놓은 건 약간 학설 대립이 좀 있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의 이론 분류에 거의 관점이 통일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요 순서대로 하나씩 이론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 자, 여러분 메슬로우요 엄청 쉽죠? 쉬운 이론인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객관식 문제집 뭐 천재 여러분 이런 문제집을 한번 뭐 카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기부여 내용 이론에 진짜 뻥 안 보태고 한 3분의 1은 메슬로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정말 난이도가 낮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단계 중에 하나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관행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처구니 없게 계속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단계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서 결핍집에나 충족 출현까지 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안 내세요.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5개의 단계가 뭔지만 알면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안전 욕구에 해당되는 건 보통 원래 메슬로우가 안전 욕구를 만들어냈을 적엔 이거였어요. 원시인들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처음에는 배고프고 뭐 이런 걸 뭐 참고 견디기 시작하다가 안전, 그러니까 동굴을 파서 좀 호랑이나 뭐 사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안전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면 그때부터는 동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막 뭐 싸워야 되니까 동물들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처음 연구를 출발시킨 거다 보니까 이 안전이라는 게 정말 물리적인 안전을 가지고 있던 의미였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불안하게 사는 사람은 잘 없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 호랑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고개를 넘다가 막 비명 행사한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사고나 재해, 또는 최근에는 이 안전 욕구가 그 직업 안전,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냐 이런 문제로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안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스팀, 이건 이제 자존 욕구라고 해서 이제 존경 받고자 하는 욕구고,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이건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더퍼 ERG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제 이제 비중이 확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엘더퍼 ERG의 포인트는 이거 하나죠.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욕구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욕구의 방향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슬로우는 밑에서 위로 이제 발달한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엘더퍼는 그게 아니고 위에 게 충족이 안 되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이게 좀 현실성은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에 따르면 위에 게 충족이 안 되면 계속 그걸 충족하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걸 자꾸 충족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아래 단계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도전을 자꾸 하다가 안 되면, 메슬로우에 따르면 도전을 하다가 안 되면 도전한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한다는 건데, 사람은 하다 안 되면 이제 퇴로를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봤을 땐 이 좌절 퇴행의 원리가 좀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맥클랜드의 이론의 포인트는 이게 위계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세 가지에 위아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츠버그. 이 시험에 잘 나와요. 허츠버그 이론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뭐가 동기 요인이고 뭐가 위생 요인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글로도 적혀져 있습니다만,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과 관련된 요인인데, 그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일단 성취감, 인정, 또 칭찬도 들어가요. 칭찬, 인정, 일 그 자체, 그리고 책임감이나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생 요인은 이게 불만과 관련된 요인인데,
회사의 정책, 관리 규정, 감독, 임금, 작업 조건, 인간관계, 지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일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건 다 보통 위생 요인이고, 그래서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인정, 칭찬,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위생 요인이고 그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건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죠. 동기 요인이 아무리 만족이 되어도 사람은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위생 조건이 만족될수록 만족감이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틀린 거죠. 위생 요인은 불만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 많이 충족이 되면 그건 불만이 줄어드는 것일 뿐 만족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허츠버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동기 요인이고 뭐가 위생 요인이로 나열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해커만과 올댐의 직무특성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제 가장 이 이론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요 5개의 특징, 핵심 직무특성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요 3가지가 좀 뜻이 어렵고 자율성과 피드백은 공부 안 해도 상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율성과 피드백의 뜻과 동일한데 이 3가지가 좀 어려워요. 기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일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과목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시죠,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다양성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의 다양성이고, 과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전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공부하고 있고요. 이 동기부여는 우리 경영학 전체 분야 중에서 인사조직 분야 중에서도 조직 분야 중에서도 조직 행동 분야 중에서도 개인 차원의 행동 중에서도 동기부여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체와 부분의 관계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느냐가 정체성의 문제고 중요성은 내가 주관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지의 정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력을 내가 미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요. 그게 뭐 나 혼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이건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중요성이라는 건 타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단어이고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요 정도, 요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를 보통 많이 물어보고요. 이걸 가지고 요 MPS 공식을 계산한다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는 평균을 하죠. 그리고 뒤에 2개는 그냥 곱합니다. 따라서 MPS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있다. 왜? 곱하기니까, 그죠? 그리고 자율성과 피드백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MPS는 무조건 0이다. 그런데 위에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전체 MPS가 0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논리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 이론 보겠습니다. 자, 부름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론일 텐데요. 내가 밤샘 노력을 해서 시험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1년 바짝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요걸 사람이 꼭 생각을 해보고 이 단계의 연결고리가 셋 다 존재해야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름의 이론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 해서 합격을 할 것 같은데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럼 그래도 노력 안 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보상이 나오긴 하는데 그 보상이 내가 마음에 드는 보상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즉 기대, 수단성, 유의성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시그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그마가 왜 들어가냐면 보상이 하나만 있지 않고 지금 그림에서처럼 3개의 보상이 나온다면 이걸 합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있는 것이지 내용상 그냥 곱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스 공정성 이론입니다. 일단 사람은 나와 나의 비교 대상을 항상 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비교는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항상 무슨 비교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과 아웃풋을 상대방의 인풋과 아웃풋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똑같다. 둘 다 2시간씩 공부했는데
나도 진도 10종 나왔고 저 친구도 진도 10종 나가면 행복하죠. 내가 비정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2시간씩 공부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은 진도를 나가게 되어요. 그럼 그때는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적게 진도를 나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내가 더 많이 진도를 나갔어요. 상대방은 10바닥 읽었는데 나는 같은 2시간 동안 막 한 20페이지를 읽었어. 그러면 이것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충 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금전적 보상에다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담스 이론이에요. 내가 많이 받아도 불편해지고 적게 받아도 불편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론은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 많이 받을수록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이론이니까 그죠? 많이 받아도 불안하고 적게 받아도 불안하다.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 불공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일단은 이 목표 설정 이론이 목표 관리법으로 이어진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전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좋은 목표 조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좋은 목표는 어떤 목표여야 되느냐? 이것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당한 난이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목표에 대한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성. 무슨 수용성? 지금 목표의 설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상사가 설정해 주는 거죠. 그 상사가 설정하는 목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설정 주체는 상사지만 상사가 설정해 주더라도 그 목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정 난이도,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정 난이도, 그리고 수용성, 요게 갖춰지게 되면은 좋은 목표다. 그리고 좋은 목표가 갖추어지면 성과가 난다. 이게 이제 이 이론의 기본 틀이고, 요걸 조금 응용해서 드러커라는 분과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같이 개념 주장한 게 목표관리법 MBO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단어의 뜻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거 주장 펼쳤는지 요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론이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걸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에 제가 넣으려고 했다가 안 넣은 이유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인데 하나만 적을게요. 내재적인 보상과 외재적인 보상 2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인지평가 이론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재, 외재를 구분했다. 구분하지 않았다. 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조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보다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그 객관식 시험 중에 좀 가장 경영학을 어렵게 내는 시험이 이제 회계사 시험인데, 회계사 시험의 지문으로 이런 게 나왔어요. 인지평가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지문인 거죠. 구분이 된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이것만 하나 체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첫 시간 동안에는 경영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조직 행동의 기초인 동기부여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거기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집단과 조직 차원의 조직 행동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